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차단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6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타결을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이 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도 복잡하게 꼬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는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 수백 명이 몰려와 난입을 시도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신은 여기에 와 있고 북한은 접촉 방법을 알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비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과 두루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대화가 3년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 목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체제부터 찬찬히 들여다보자는 태도입니다. 양측의 온도차는 있지만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이번엔 잡힐까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앞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집값의 20%만 대출이 허용되고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늦추겠다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노동계는 과로 사회를 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찬성 의견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앞으로도 인정하는 조치라는 반대 의견 28%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직업과 지역, 연령, 이념 성향을 떠나 찬성이 대세였고 특히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0%를 넘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했던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오늘 예상됐던 본회의 개의 여부도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극한 대결 국면에 빠져 있고 4+1 협의체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아직도 불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국회의장실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오늘 본회의를 개의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전에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될 때부터 본회의 개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이후 각종 입법 과제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지 고민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하고 문 의장은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며 공식적인 회동조차 거부하고 있어 타협은 물론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 여야 5당의 4+1 협의체에서도 최종안이 도출되지 못했어요. 협상이 아직도 난항 겪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4+1 협의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석패율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정의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석패율제 역시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한국당 측에서 원안으로 토론한 뒤 표결에 붙이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각 당이 복잡하게 얽힌 셈법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에 난입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쯤이었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왔습니다. 국회 본청 안으로 불법 난입하겠다며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당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성향 시민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법 진입을 시도한 시민들에게 고생했다며 들어온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하는 동시에 국회 본청 모든 문의 출입을 제한하며 진입을 막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직접 현장으로 나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상승해 50% 선에 다가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49.3%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린 46.9%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인 2달 전 10월 2주차 조사 당시 41.4%와 비교해 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여야 대립 격화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함께 순직 소방대원 합동 연결식 참석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민생 행보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1.2%로 2주 연속 40%대를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당은 1.9%포인트 내린 29.5%로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4.8%, 정의당 6.5%, 민주평화당 1.4%로 각각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우리공화당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덕콕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를 계도 기간을 설정해 1년 연기하고 경영상의 이유를 특별 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찬반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 여론이 2배였습니다. 기업 경영과 근로자의 수입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찬성한다는 의견이 56.1%, 과반을 넘었습니다. 과도한 근로를 향후에도 인정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28.2%로 집계됐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은 15.7%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의견이 갈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모두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찬반 격차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컸고 한국당 지지층에서 입장을 유보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눈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진보층으로 확대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결과보다 찬성은 다소 줄고 반대가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보수층의 경우 한국당 지지층에 비해 답을 유보한 비율이 조금 줄어든 대신 찬성과 반대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중도의 경우 61대 29로 진보와 보수에 비해 찬성이 높고 반대가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젊은 층부터 60세 이상까지 모두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4050 세대에서 찬성 목소리가 가장 컸고 2030 세대에서 반대 목소리가 가장 높았습니다.
60세 이상은 찬반 격차가 가장 적었고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예함으로써 이 기간에 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여론은 찬성이 우세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이른바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약식 회견을 열고 북측 대표를 향해 당신은 나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고 있다. 어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비건 대표 약식 회견을 열었는데 대북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약식 회견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표가 특별히 요청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글을 읽는 형식으로 북측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 온 건 북측과 대화하기 위한 거라면서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후방국에 대한 적대적인 말을 쏟아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담화를 내놓는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그들을 알고 있다며 지난 평양과 뉴욕, 싱가포르, 하노이 또 판문점 회담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협상 시한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며 특히 북측의 협상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평화의 계절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회견을 끝맺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4달 만에 비건 대표 방안은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면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대로 비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제 입국해서 일정은 지금 2박 3일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 오늘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비건 대표는 오전 9시쯤에 조세영 1차관을 만나서 이 취임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이런 조차관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과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 협의는 9시 20분쯤부터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어 11시부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북한의 동창리 중대시험 도발과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건 1년 3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접견한 뒤에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중대 결정을 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대북 메시지 발신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내일 일본으로 떠날 때까지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가 이뤄져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된 가운데 오늘 정책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오전에 한일 정책 대화가 시작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오전 10시부터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오늘 3년 반 만에 재개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번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 비교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측 일행이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뒤 1분쯤 후 입장한 이호연 국장 등 한국 측 일행을 맞이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오기 전까지 사무실에 모두 서서 기다리는 등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 때는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착석한 뒤 이후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는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여분의 의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바닥에 쓰레기까지 나뒹구는 간이회의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가 제대로 준비된 정식 회의장에서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협상에 임하는 표정들은 다소 경직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정책 대화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우리 대표가 미리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정책 대화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부 이호연 국장은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제외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네, 오늘 정책 대화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다뤄질지 공식적으로 좀 공개된 의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를, 그리고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정책 대화의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즉 민감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애초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만큼 일본이 생각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성급하긴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결국 문제가 다 해결될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특히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선 사전 조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만 오늘은 수출 관리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입장이 강해서 가능한 한 빨리 수출 규제를 7월 이전으로 돌리자는 우리 정부 생각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 측이 원하는 쪽으로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감찰 진행 과정과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묻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예상됐습니다만 결국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족 관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이 가족 관련 수사 때와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며 감찰을 중단했고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재수 비위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조 전 장관 측과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자, 오늘 소환 조사가 결국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이후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멤버였던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를 거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어젯밤 11시쯤 귀가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어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관련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어제 조사에서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달한 첩보 문건이 일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와대가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재정리해서 경찰로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까지 망라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입니다. 네, 먼저 금융 규제부터 확인해 보죠. 대출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을 꼽자면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하는 LTV 규제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 한층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LTV 40% 규제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0%, 이후로는 20%가 적용됩니다.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LTV 40%를 적용해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시작되면 9억 원 이하에서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 20%가 적용돼서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다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을 다 포함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도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현행 체제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죠. 네, 이 내용을 다 종합하면 결국 서둘러서 집을 팔라는 압박입니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린다는 겁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반면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고 그리고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까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일부만 적용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에 가장 강한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적용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핀셋 형태의 지정으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는데요. 규제의 효과는 사실상 없이 풍선 효과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집값이 크게 들썩이는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13개 구에 전체 동 272개를 지정했고요. 정비사업 문제가 있는 노원과 동대문, 경기도에선 과천과 하남, 광명 등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으로 봤을 때 기존의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실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다가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쯤 추가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2047년에는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 추계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2017년 20.4%에서 2047년에는 4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넘고 서울 46.4%, 경기는 46%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에는 37.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중심으로 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서류를 접수한 3곳 가운데 토스뱅크의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전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는 재수 끝에 예비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주축이 된 소소스마트뱅크는 자금 조달과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고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자진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명신 비서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임 박형철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주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을 예정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6주간을 공직기강 특별황립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특별황립기간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입니다. 복무 소홀과 업무 지연, 소극 행정이 있는지 또 공직자의 비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발견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속하기 바랍니다. 정당 행사를 지원하거나
공공자료의 불법 유출,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특별감찰국 감사관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공직감찰에 나섰던 감사원은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떠들썩한 감찰이 오히려 공직사회를 위축시켜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올해는 드러내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공직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대학 운동부 선수 가운데 30% 이상이 신체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24명 가운데 33%인 1,613명이 구타나 머리박기 같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신체 폭력을 당했다는 상습 피해자도 전체의 15%가량인 255명으로 지난 2010년 조사 때보다 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본 선수는 470명이 넘어 전체의 10%에 육박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 가운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2명 있었습니다. 네,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하고요. 각 당 의원 한 분씩 연결해서 각 당 내부 기류와 현재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토론 예정이었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튜디오로는 모시지 못했고요. 중계차로 원격으로 연결해서 한 분씩 차례대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중계차로 연결해갖고 뵙게 되는데요. 당초 오늘 1시 반 예정됐던 의원총회 지금 뭐 연기가 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당내 상황 그리고 4+1 과의 논의 과정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원총회를 연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그리고 의원회관이 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로 보이시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 폭력적인 언사들을 구사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하시고 한국당 의원들 지나가면 박수 치시고 그러는 걸 봐서 아마 한국당 지지자들 같은데 이런 불법 무도한 폭력 상황이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 시민, 기자들에게도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위협적인 언사를 주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이런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폭력 상황이 진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회를 평화의 길로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지금 협상이 교섭단체 3당 사이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4+1 협의체도 사실은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본회의도 과연 뭐 오늘 내일 열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상태인데,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율이 안 되면은 선거법 개정안 뭐 원안대로 올리겠다. 그래서 표결 처리하겠다. 좀 강경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강경 선회라기보다는 원칙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구제를 개편하자고 하는 몇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승자 독식 구도를 좀 깨자. 거기에는 이제 소수당이 독식하는 구조들도 깨자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뭔가 이 지역 정당구도
지역 분할 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깨자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원칙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 원칙의 훼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협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고 사당 그리고 플러스 1 세력 간에 충분한 합의와 모색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과도 끊임없이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부득불 원안 정신으로 돌아가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지금 속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고요. 어쨌든 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기한으로 이제 설정했었던 게 이제 17일 내일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법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가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원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마침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차라리 원안을 올려서 투표하게 되면은 무기명 투표로 참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요. 네. 애초에 원안의 정신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예. 아까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지역 분할 구도,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무너질 경우에 선거법이 형해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더기 선거법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는 그 당 내부의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4+1 협상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김관영 최고위원 역시 이렇게 협의 과정이 뭔가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합의할 당시에 원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불 원안 표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원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그리고 네, 연동률 그렇습니다. 50%인데 자, 이 원안을 가지고 투표했을 경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개혁안이 부결되는 게 4+1 협의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표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부결이냐 아니면 이 가결되는 것이냐 여기서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 간의 담합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눠먹기로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했을 때 그리고 그 원칙을 잡고 추진했을 때 국민들 속에서 동의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성 정당들의 어떤 이 나눠먹기 식의 문제의식으로 비춰진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안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원안 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4+1 협의체에서 지금 최종안 도출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동률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상한선을 30석 정도만 적용하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정의당 쪽과 이제 입장 차이를 계속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민주당 쪽에서 왜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막바지에 와서 왜 이 30성 상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나왔냐? 이런 데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이 이제 와서는 네네. 전혀 그렇게 주장하게 아닌 된 것이고요. 배경이 있을까요? 225대 75라고 하면 75석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 취지와 정신을 더불어민주당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비례대표를 취하는 원칙과 기본 정신은 소수자 배려,
그다음에 다양한 각계각층에 대한 배려, 전문가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250대 비례대표 250으로 국한화한다고 했을 때는 연동형 캡을 씌우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회도 봉쇄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 독식 구조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수당이 비례대표를 독식하는 구조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50명의 연동형 캡 30석 내지 25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50석 내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만 대표하는 이 정당으로 절름발이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애인, 노인, 청년, 여성, 각종 전문가 이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자 독식 구조 깨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 정당이 독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역시 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이 정치의 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대화 그리고 4+1 협의체에서의 어떤 그 조율도 신속하게 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협의 재가동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도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때도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토론하겠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오늘 보시다시피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단식하고 농성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치는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0대 50이라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토론해볼 여지가 있는 그런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1 원안의 이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염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독립을 이루어내는 것이 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마지막 순간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끈 다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뒤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 연결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패율제도를 통해 가지고 개악된 결과가 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방하자고 요번 수기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원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 유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수 몇 개를 더욱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적방하자고 요번 수기 유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서로 간의 개혁 알박기니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부려치기니 하는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또 노후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또 노후 보장 제도라고 하는. 네, 이번에는 현재 국회 상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예, 의원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열리고 있는 와중에 잠깐 내려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의제는 어떤 것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의제는 전문가들이 좀 오셔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어쨌든 뭐 쟁점 법안, 선거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 차이로 지금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논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4+1 협의체 협의가 이제 난항을 겪자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냥 원안을 올려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한국당이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한국당 내부 의원들의 전반적인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4+1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법 5조에 의해서 20명 이상 되는 국회의원 수를 가진 정당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지금 4+1이라고 하는데 그 1이라고 하는 하나의 당은 창당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실체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1당과 그리고 또 정식적으로 임명받았었던 당이 있는데 이런 당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4+1에서 이 아주 중요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김재원 정책의장이 하신 말씀 때문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이 되면 우리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저희 정책의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론은 아니고요. 네. 아마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기동민 의원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법 그 개정안 원안을 지금 상정해서 투표에 붙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뭐 공식 입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그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한국당 쪽에서는 뭐 이 원안을 투표하게 되면은 투표에 참여하겠다. 뭐 어떤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공감대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그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4+1 협의체에서도 이제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 이 교섭단체 3당 협의에서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지금 그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는 270석으로 하자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충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협상이지요. 네. 지금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좀 여러 당들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는 뭐 전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이 정치가 대화와 타협에 통해서 어떤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장이라면은 사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국당이 협의를 하든지 간에 짧은 시일 내에는 사실 어떤 절충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은 계속 강경 투쟁으로 가시는 건가요? 원칙이 안 맞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4+1이라고는 거의 불법 단체에서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협의체가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 정파 이익에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이고 또 미래 설계하는 것이 개혁이지, 지금 정파의 이득, 적은 당들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4+1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당은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온 데는 이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대표의 어떤 비례성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취지를 더 살리려는 그런 원래 이제 정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이제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악법인지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 어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선 사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 투표는 인물 선거와 정당 선거 두 개 1인 2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1당과 2당이 합쳐서 정당 득표를 보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0에서 80% 받은 비례대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아주 3%, 5%, 10%밖에 못 받는 이 당들이 굉장히 많은 의원수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7, 80% 받은 정당의 사표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51대 49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51% 받은 대통령의 정부가 전 강요와 국가의 모든 통치에 힘을 갖는데, 그럼 49%에도 강요권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제도이고요.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는 아주 성스러운 말로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행사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제 기습농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청 점거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자, 그 상황을 좀 옆에서 보셨습니까? 예, 지켜봤습니다. 네, 자, 이게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국회 앞에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당원들이 집회가 참석되어 있던 것을 국회의장께서 아예 국회의원 차량까지도 통제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문이 열리면서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불통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장으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한국당이 이제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좀 고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임시회기를 관행대로 30일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국회를 3일이나 4일씩 쪼개기로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봉쇄하기 위해서
의장이 또다시 편법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 여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를 정상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에 당선되는 즉시 당적을 버리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를 중립적으로 아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한쪽에 편을 들면서 국회가 파양되고 있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회동이 무산되고 4+1 협의체 협상도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로 예상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의장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단독으로 접견하고 북미 협상 재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협상 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회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대출이 금지되는 등 대대적으로 투기가 규제됩니다. 보유세와 상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됩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과 세제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까지 망라됐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종합적인 처방이 나왔는데 먼저 금융 규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백화점식 이 처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담보 인정 비율을 말하는 LTV 규제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한층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LTV 40% 규제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40%, 이후로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은 지금은 LTV 40%를 적용해서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시작되면은 9억 원 이하의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돼서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다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 대해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을 다 포함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던 현행 규제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한 대책도 나왔는데 핵심이 뭔가요? 네, 결국에는 서둘러서 집을 팔라는 압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린다는 겁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까 집을 빨리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일부만 적용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지난달 초에 가장 강한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적용했습니다. 다만 핀셋 형태의 지정이라고 밝히면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27개 동만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효과는 전혀 없이 풍선 효과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이 크게 들썩이는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13개구에 전체 동 272개를 지정했고요. 정비사업 문제가 있는 노원과 동대문, 경기도에선 과천과 하남, 광명 등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으로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실수요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다가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추가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비중은 2.7%, 14억 원 초과는 1.7%로 집계됐습니다. 두 가격 구간의 거래를 합치면 4.4%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직방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14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량은 올해 1,468건으로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직방은 이와 함께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주로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면서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성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하라고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4+1 협상 모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는 불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어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각종 민생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는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각종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여야 5당의 4+1 협의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4+1 협의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5당 가운데 가장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인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석패율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정의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석패율제 역시 중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표결에 붙이는 안에 대해 한국당 측이 제안했다면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에 대해 일단 한국당은 부정적, 소수 야사당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각 당이 복잡하게 얽힌 셈법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4+1 협의체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국회가 어수선한데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에 난입소동도 벌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왔습니다. 국회 본청 안으로 불법 난입하겠다면서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당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법 진입을 시도한 시민들에게 고생했다며 들어온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에게 해산 명령을 하는 동시에 국회 본청 모든 문의 출입을 제한하며 진입을 막았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직접 현장으로 나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의 감찰 진행 과정과 중단을 결정한 배경 등을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재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가족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족 관련 수사 때와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당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며 정당한 정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유재수 비위 의혹이 수사를 의뢰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조 전 장관 측과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는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오늘 조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된 이후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3인회의의 멤버였던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요. 앞선 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3인회의를 거친 정상적인 결정이었다며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숙 경남지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이른바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약식 회견을 열고 북측 대표를 향해 당신은 나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알고 있다. 어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약식 회견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리 준비한 글을 읽는 형식으로 북측에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 온 건 북측과 대화하기 위한 거라면서 이 협상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방국에 대한 적대적인 말을 쏟아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담화를 내놓는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그들을 알고 있다며 지난 평양과 뉴욕, 싱가폴, 하노이, 판문점 회담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협상 시한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며 특히 북측의 협상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또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는 성스러운 평화의 계절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회견을 끝맺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4달 만에 비건 대표 방한은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비건 대표 어제 입국해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전 9시쯤 조세영 1차관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서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관도 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차관은 비건 대표가 취임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과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는 9시 20분쯤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어 11시부터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의 동창리 중대시험 도발과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건 이 1년 3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접견한 뒤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중대 결정을 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대북 메시지 발신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내일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이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정책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책대화 오전에 시작됐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오전 10시부터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오늘 3년 반 만에 재개된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비교해서 우호적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측 일행이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뒤 이후 입장한 이호연 국장 등 한국 측 일행을 맞이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오기 전까지 사무실에 모두 서서 기다리는 등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 때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착석한 뒤 이후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또 당시에는 여분의 의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바닥에 쓰레기까지 나뒹구는 간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가 제대로 준비된 정식 회의장에서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분위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협상에 임하는 표정들은 다소 경직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정책 대화에서 우리 대표는 어떤 부분에 대해 집중할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정책 대화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부 이호연 국장은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규제 이전의 상황, 즉 7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정책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 건가요? 한일 양국은 두 차례의 사전 준비회의를 통해서 오늘 논의하는 의제를 결정했습니다. 즉 민감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애초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만큼 일본이 생각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정책 대화는 특히 오는 24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서 사전 조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책 대화에 임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를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 대화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되돌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오늘 다룰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 측이 원하는 쪽으로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큰 틀에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이 비수기인데 예고 없이 이제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왔는데요. 세금이나 뭐 청약, 대출, 뭐 이걸 망라한 전방위 종합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뭐 심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뭐 정책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한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를 좀 하겠다. 그렇지만 네. 갭투자 이런 거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가 감소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뭐 사실상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종전대로 이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9억 넘어서는 것은 이제 20%밖에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가령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다 이제 대출 규제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투기 과열지구 서울이 투기 과열지구거든요. 여기에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을 텐데 네.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예.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이런 그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또 1년 안에 전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들이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진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 수요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이 그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이 세 가지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넘치니까요. 네. 일종의 산사태가 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다소 이제 그 실소유자 특히 이제 젊은 30대들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은데 너무 대출을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을 처음으로 사는 신혼부부한테는 좀 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면은 그렇게 대출 규제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서울, 과천, 분당, 판교, 하남,
광명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이쪽에서 네. 이제 대폭 강화되는 거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 뭐 이런 고양이라든지 뭐 남양주 이런 데서는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데 그래서 핵심은 주로 이 투기 과열지구 그 가운데 투기 지역에서 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될까요? 이번에 그 테러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요. 예.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택이 그냥 주택이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상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장기간 보유한 주택들은 한시적인 양도세 혜택을 이용해서 일부 절세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에 약간 숨통이 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청약 관련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당첨 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이 10년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청약 경쟁률이 완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약 경쟁률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청약 재당첨 제한이 이제 그 상한제 주택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제 당첨이 되면은 한 번 당첨이 되고 나서 10년 안에 이제 청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7년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장기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당첨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 대책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전매 제한 기간 최장 10년이나 또 의무고지 요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 이 대책 외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청약 시장은 경쟁률이 높아지긴 하더라도 다소 실소유 위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에 뭐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대책이 워낙 고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집값을 이끌고 있는 강남을 집중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 양상 예상해보고 있고요. 아마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일부 좀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시중에 이게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이 부동자금들을 좀 다른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대책들도 좀 함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신당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약칭은 새 보수당.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보수당. 변화를 통한까지만. 예,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어제 당명을 발표한 새로운 보수당, 결국 모든 사안에서 자유한국당과 결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장랑 작업을 하는 모습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신당의 당명까지 발표해놓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당적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보수 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오늘
우리 변화혁신 새로운 정당명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새로운 당명이 우리 카메라 앞에 지금 메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 신당명을 공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무척이나 떨리고 그리고 저희 신당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이름이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오늘 아침에서 경론을 겪으면서 정해주신 것도 저는 정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과연 뭘로 정해졌을까요?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몰랐습니다. 당명을 공개한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도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모레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큰 추위가 없다고요? 네, 오늘은 마치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5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무려 9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퇴근길 옷차림에는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하늘이 차츰 흐려지고 있습니다. 밤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충남과 호남,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3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가 그친 뒤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수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두 환자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사이 1,023명에서 12월 1일부터 7일 사이 2,161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세에서 6세, 7세에서 9세, 0세에서 3세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수두는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다며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피해도 크게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인 요즘은 어떤지 김지한 기자가 단속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안타까운 희생에 공분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고 지난 6월부터는 음주단속 기준까지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실제 효과는 컸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이 28% 넘게 줄었고 음주사고 피해도 사망은 33.8%, 부상은 31.6% 감소했습니다.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 되자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단속 예고를 했는데도 지난달 말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발생한 음주사고만 100여 건, 부상자는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곳처럼 술집이 몰려있는 골목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금만 마셨다며 봐달라고 읍수하는 운전자부터 뭐 두 잔 드셨어요? 소주 두 잔? 반주로 소주를 반병이나 마신 채 위험천만한 주행을 한 50대까지 단속 양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단 정지가 넘어갔습니다. 0.043 23시 08분.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해를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술을 한 잔이라도 하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스팟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나 태도가 이 씨의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면서도 결국엔 부족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참아온 이 씨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원에게 던진 화분과 전지 가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시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70%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63.8%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63.4%를 기록한 뒤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한 해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료비가 월 급여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도 57만 2천 명으로 13%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중증 고액 질환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개선된 데 비해 동네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이용한 진료비가 늘어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내년에 3.2% 인상하고도 4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접견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비건 대표도 별도 면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중진 의원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마지막 합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합의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로 되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 합의를 할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돌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그 길을 택한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윗을 통해 미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각인을 막을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며 유엔이 나서고 미국 의회가 제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 의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중 간 2단계 무역 협상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알리면서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ere going to wait till after the election, but they'd like to start them sooner than that, and that's okay. So we'll start that negotiation soon. 하지만 1단계 합의조차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합의가 일부 번역이나 본문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 자체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료됐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단계 합의가 작동할지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할지에 의해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상응 조치 차원에서 철회했습니다. 中方也将相应的考虑，不实施原计划这个在12月15号这个生效的，你对美方的进口产品的加征关税的措施。 중국 국무원은 미국과 평등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노력하겠다며 추가 관세를 잠시 멈춘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협상 시작과 관련해서는 발표 당일부터 1단계 합의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단계 합의 이행을 놓고도 서로의 이행 상황을 운운하는 만큼 미중 정상 간 서명이 이뤄진 뒤에야 2단계 협상 개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하며 49.3%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역전됐고 지난 금요일에는 116일 만에 50%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주 연속으로 상승했고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3개월여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이번 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제 유예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난 한 주 동안 긍정 평가는 49.3%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6.9%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이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일별로 보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50.4%까지 긍정 평가가 이제 올라갔고요. 주 중반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국회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도 있었고 독도 순직대원의 연결식 참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긍정 평가에 좀 반영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요. 네. 지금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그런 뉴스도 많고 국회 상황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점점 하여튼 그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생 소통 행보를 했습니다. 민생 네. 법안이 통과됐었는데 민식이법 등은 사실 국민과의 대화 때 주목을 받았던 법안이었는데 통과되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독도 순직 대원들 합동 연결식에 가서 유족들 앞에서 또 무릎을 꿇으면서 진정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 효과도 좀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 반란 기념 오찬 논란 보도가 있었고요. 또 불법 집회 혐의로 정광훈 목사가 경찰 출석한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 11월 고용 동향 발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스피 7개월여 만에 2,170선을 회복했다는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4개월 만에 긍부정이 이제 교차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주중 집계라고 해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월화수 조사에서 이제 목요일 날 잠정 집계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긍정이 살짝 높아진 적이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YTN 의뢰로 하는 조사에서는 4개월 만에 처음 긍정이 앞서게 됐고요. 또 116일 만에 일간으로는 50%를 회복하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부정이 높았던 지지율이 조금 완화되고 호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이외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오른 계층들을 보니까 진보층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5.3%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럼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첫 번째는 저는 예산안 통과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야 간에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4+1 그 법요건의 정당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쨌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 이 부분에 대한 기조가 확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안 통과를 보면서 진보층에서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민생 행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정세훈 총리 기용설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뭐냐면 김진표 이후에 정세균 카드가 이렇게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경제 쪽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구나, 안정감을 기초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좀 수용하는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줬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실적이라든가 아까 전두환 이런 문제들이 맞물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중도층 지지율은 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중도층이 이제 11월 넷째 주에 40% 후반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 40% 중반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지지율이 49.3%였는데 그보다 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검찰에서 청와대 하명수와 관련돼서 수사를 또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또 정당들과 협의를 하면서 지금 보수 진영, 특히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이쪽과 1대1 이제 강대강 구도를 갖게 되면서 중도층이 소폭 좀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11월 넷째 주에 높았을 때는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가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 이제 비건이 한국을 지금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조금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중도층도 11월 넷째 주처럼 좀 소폭 반등할 가능성은 엿보이는데요. 이번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도층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중도층들은 이제 민생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요즘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특히 중도층들이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지를 보면 또 중도층이 표심이 금주에 또 어떻게 작동할지 좀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뉴스가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건 대북 대표 이제 접견 오늘 북한의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지금 대화 제출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과 비건 대북 대표 접견 소식하고 그다음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 관련 교육부 조사 발표 가능성이 이번 주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지난번 과장급 대화에서는 좀 성과가 없었는데 국장급 대화가 지금 지난번보다는 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청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또 감찰무화 의혹 수사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긍부정으로 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해서 여야 대립 그리고 또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41.2%, 조금 올랐고요. 한국당은 29.5%, 20%대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상단에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조금씩 내려갔고, 우리공화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일간 변화 보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 지지율은 좀 오르락 내리락 했군요.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29.8%로 끝났는데 주 중반에는 자유한국당이 30%대로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12일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좀 내려갔었습니다. 12월 10일이 사실은 이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된 날이거든요. 네. 저게 양대 정당의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이제 늘 그 기한을 넘어서 통과되지만 생각보다는 일찍 통과가 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생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이제 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약세를 보였죠.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는 크진 않습니다. 물론 오선희 국회의장을 한 분이긴 합니다만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들의 이제 여러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고요. 네. 또 민생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국당이 좀 무기력한 모습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소폭 하락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는데 국회의장과 함께 당에 돌아가면 그게 비토가 되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여전히 강경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보다는 아스팔트 위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중도층이나 다른 층들이 볼 때는 그닥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11일과 12일에 민주당은 약간 좀 주춤했고요. 한국당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제 예산을 통과한 게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정당에는 좀 다르게 작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정당 지지율 저기 보시면 뭐 1%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예. 그렇게 뭐 큰 의미를 의미한 건 두면 아니라고 오히려 보시는군요.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 해석이 꼬일 수가 있고요. 네. 큰 틀에서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어쨌든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본다면 어쨌든 확신을 좀 심어주는 거, 예. 성과 있게 보여진 측면이 있고 한국당도 협상을 막하지 막 했지만 한국당 입장이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 약간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한국당 지지율 약화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당분간 패스트트랙 정국은 계속 이어질 텐데 정당 지지율 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관심의 대상은 사실 이제 3당, 4당 정당 지지율인데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 또 바른미래당 뭐 지금 다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좀 갈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막만의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실 그 공수처와 함께 선거제 개편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실려져 있는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정당이 이제 정의당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지금 사실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사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좀 분열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이 최근 2주간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분열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민주당과 또 그 무당층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 주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1년 유예 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56대 28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이걸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2.6%,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5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눈 결과에서도 흐름은 같았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찬성 여론이 우세했고 중도층은 찬성 여론이 60%를 넘겼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전체 여론이 찬성이 2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념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진보나 보수나 중도 간에 네. 큰 차이가 없었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에 대한 태도 차이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안 나타났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본다면 보통 우리 국민들이 저녁 있는 삶 이런 걸 선호하는데 네. 노동직에서만 찬반이 팽팽했고 나머지 계층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거든요. 네. 결국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한번 겪으면서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이게 미치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더라 이런 걸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 후에 시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뭐 찬반 격차는 적지만 모른다는 응답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되게 60대들이 정부 정책에 좀 반대되는 입장이 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층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볼 때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가 있고 요즘에 또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령화도 되고 하니까 이제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좀 네.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뭐 특히 이제 특별 연장 근로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당장 경제 지표가 이제 악화되고 지금 소득 감소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 52시간 유예는 불가피하지만 또 그 양대 노총의 목소리를 다 들어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분간 노동계와의 갈등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2.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9도가량 크게 웃돌았습니다. 날씨가 포근하면 미세먼지가 걱정되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공기도 깨끗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인데요. 북쪽으로 기압골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중부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10에서 최고 30mm, 그 밖에 전국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7도, 대구 3도, 강릉 9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 대구 12도, 대전도 12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남은 한 주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